9번 유형대상 기출문제입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다음 중 기기장치의 취득 원가로 올바른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취득 원가는 취득과 관련된 부대 비용을 다 포함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기기장치의 구입 가격은 취득 원가로 들어가고요. 기기장치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운송 비용, 이것도 당연히 취득 부대 비용이 되겠죠. 설치비나 시운전비도 우리가 취득 부대 비용에 포함합니다. 자, 기기장치 사용을 위한 직원 교육비는 취득한 이후에 사용하면서 들어가는 이런 사용을 위한 교육비는 취득과 관련된 걸로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취득 원가는 5천만 원, 200만 원, 50만 원에서 5,250만 원이 되겠네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볼게요. 다음 중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되는 부대 비용을 모두 고른 것은 설치 장소 준비를 위한 지출. 이것도 취득을 위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부대 비용으로 봅니다. 그런데 재산세라든지 종합부동산세 이런 것들은 보유 기간에 내는 보유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취득 부대 비용으로 포함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자본화 대상 차입원가. 자, 예를 들어서 자산을 취득할 때 차입금에 대한 그 이자가 나갔다면 그 이자를 우리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이것도 포함되는 거죠. 자, 유형대산 취득과 직접 관련된 취득세 당연히 취득원가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A, C 그리고 E 그럼 다음 몇 번이죠? 4번이 되겠네요. 그죠? 이번의 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3번입니다. 다음 중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기 위한 필수 요소가 아닌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 어떤 게 있었죠, 여러분? 감가상각의 3요소, 취득원가, 내역연수, 잔존가치. 생산량은 3요소에 해당되지 않잖아요. 그죠? 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4번입니다. 결산 마감 시 당기분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계상했다는 건 장부에 기록했다는 얘기예요. 400만 원을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기록했다. 감가상각비 400, 감가상각 누계액 400. 이렇게 지금 했다는 얘기입니다.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자,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이 400만 원만큼 늘어났으니까 당연히 회사의 이익은 줄 거고 자본도 줄게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본이 400만 원만큼 감소하겠죠. 그죠? 자, 자산이 증가하는 게 아니죠. 우리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액은 자산을 차감적으로 감소시킨 거니까 증가한다는 말은 잘못됐죠. 그래서 4번의 답은 1번이 답이었습니다. 3번은 왜 틀렸죠, 여러분? 단기 순이익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가상각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400만 원만큼 이익이 감소하겠죠. 그렇죠? 그다음 부채가 증가한다. 자, 부채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죠?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액은 자산의 감소를 차감적으로 표시한 거니까 이건 부채랑은 상관없어요. 자산이 감소한 거지 부채가 증가하는 게 아니죠. 이거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4번의 답은 1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볼게요. 1기 회계연도 1월부터 12월 30일 1기 회계연도 중에 10월 1일 내역연수 5년 잔존가치 100만 원인 기기장치를 500만 원에 매입하였으며 취득 부대 비용이 50만 원 지출했다. 자, 원가 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유형자산도 재평가를 할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재평가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원가로 원가 모형을 하고 있다. 재평가를 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 그럼 첫 번째 1기 회계연도에 계상될, 기록될 감가상각비가 얼마냐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여러분? 자, 우리가 지금 정액법으로 계산하는 거죠? 예, 그러면 정액법을 하게 되면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빼는 거잖아요. 그럼 취득원가는 500에 매입했지만 부대비용 50만 원까지 포함해서 얼마가 될까요, 여러분? 그렇죠. 550만 원에 취득을 했고 같이 한번 메모해 보세요. 잔존가치는 100만 원이니까 잔존가치 100만 원 빼고요. 그렇죠? 빼고 자, 그 다음에 내용연수로 나누는 건데 내용연수가 5년이니까 나누기 5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쵸?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회계연도가 1기인데 지금 10월 1일 날 취득을 했어요. 그러면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 석 달만 사용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1년치를 다 잡으면 안 되고 12개월 중에 3개월치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얼마 나오세요? 계산기 눌러보시면. 여러분 항상 옆에다가 계산기를 두고 요 계산기를 누르면서 해보세요. 자, 550만 원 빼기 100만 원 나누기 5년 곱하기 3 나누기 12는 하면 22만 5천 원이 되겠네요. 22만 5천 원이 나온다. 답은 3번이었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계산기를 자꾸 누르는 것도 연습이 필요해요. 자, 6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정률법으로 감가상각할 경우 1차 연도, 23년도가 1차 연도였나 봐요. 그래서 1차 회계연도에 재무상태표에 계상될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1차 연도에 1월 1일 날 취득을 했네요. 자, 우리 정률법은 어떻게 우리 식이 되어 있죠?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는 건데, 자, 1차 연도에는 감가상각하기 없으니까, 그렇죠? 그냥 취득가액에다가 300, 얼마죠, 여러분? 75만 원, 375만 원에다가 감가상각 누계액은 첫 해년도에는 1차 연도에는 없으니까 곱하기 상각률 여기 0.451이라고 되어 있네요. 0.451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죠. 375만 원 곱하기 0.451 하게 되면 얼마 나오세요? 169만 1,250원이 나오네요. 그렇죠? 답은 1번이에요. 6번의 답은 1번이었다. 이렇게요. 자, 7번입니다. 자,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상 유형자산 감가상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요건이 동일하다면 유형자산의 취득 초기에는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비가 정률법에 의한 감가상각비보다 작지요. 그죠? 큰 게 아니라 우리가 정률법은 첫 해에 상각을 많이 하는 거니까 정액법보다 정률법이 감가상각이 크니까 정액법이 더 작다라고 표현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정률법은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비를 매 기간 동일하게 한다? 아니죠. 이거는 정액법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그래서 2번도 잘못됐네요. 감가상각은 미래에 발생하게 될 유형자산의 대체 시 발생하게 될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부채다. 뭐 전혀 앞뒤가 안 맞죠, 그죠? 감가상각은 자산을 사용해서 가치가 감소한 것만큼 매년 수익의 비용을 대응시키기 위해서 우리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으로 인식을 하는 거지 무슨 부채로 인식하는 과정은 아니죠, 그죠? 전혀 뭐 엉뚱한 걸 써놨어요. 자, 4번이 그러면 답이 되겠네요. 4번 뭐죠? 감가상각 방법은 해당 자산으로부터 예상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소멸의 형태에 따라서 선택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소멸 형태가 변하지 않는 한 매기 계속 적용한다. 자,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건물이다라고 하면 건물은 일반적으로 고르게 상각이 되니까 매년 같은 금액으로 정액법으로 이렇게 상각을 하죠. 그쵸? 미래의 효익이 소멸되는 형태가 일정하다 그러면 정액법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기기장치예요. 자, 기기장치인데 이 기기장치는 이 소멸되는 형태가 이게 반비례적으로 된다 그러면은 정률법으로 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이 소멸되는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면 매기 같은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액법으로 했다 그러면 매기 정액법으로 상각을 해야 되는 거고, 정률법으로 했다 그러면 매기 정률법으로 상각을 해야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이제 특별한 경우에는 이게 감가상각 방법을 변경하는 걸 허용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그 회계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매기 동일한 방법을 적용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7번의 답은 4번이었고요. 자, 8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감가상각의 주목적은 이 취득 원가를 배분하는 거예요. 비용으로 배분한다. 비용이나 원가로 배분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맞는 표현이죠. 그죠? 자, 그럼 8번의 답은 어, 1번인데, 옳지 않는 걸 찾는 거네요. 그러면 1번은 맞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옳지 않는 걸 찾는 거네요. 옳은 걸 찾는 게 아니라 이건 맞고요. 정률법은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액이 매 기간 증가하는 방법이다? 아니죠. 감가상각 우리 정률법은 어때요? 매 기간 우리 정률법은
우리 앞에서 본문에서 공부할 때 정률법은 어떤 행태로 감가상각이 돼요? 매기간 이렇게 감소한다라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어, 증가하는 방법이 아니니까 이건 틀렸어요. 그럼 답은 2번이죠. 3번 볼까요? 감가상각비는 자산의 제조와 관련된 경우에는 이 비용을 제조와 관련된 비용, 제조 원가로 기록하는 게 맞아요. 이제 우리가 원가 회계를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 요 개념이 좀 이해가 안 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제조와 관련된 비용은 우리가 제조와 관련된 제조 원가에 포함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공장기기 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다 그러면 우리가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하지 않고 제조와 관련된 제조 원가로 처리를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이 부분은 개념적으로 좀 완벽하게 이해가 안 가더라도 뒤에 우리 원가회계 쪽에서 또 공부를 할 거니까 지금은 같은 비용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제조와 관련된 거는 제조와 관련된 제조 경비로 이렇게 처리를 한다. 제조 원가로 처리한다. 그렇게 좀 이해하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감가상각 방법은 해당 자산으로부터 예상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소멸 형태에 따라 선택하는 거죠. 그 소멸 형태가 변하지 않는 한 매익이 계속 적용한다. 이건 아까도 나왔던 지문이죠. 그래서 지금 8번에 잘못된 것은 옳지 않은 것은 2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형자산 중 감가상각 대상에 되는 항목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토지하고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토지는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자체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건설 중인 자산은 지금 건설 중에 있는 거니까 사용하기 전이죠. 그렇기 때문에 감가상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사용 가능한 때부터 상각을 하는 거예요. 참고로. 자, 그럼 답을 한번 찾아보면 토지 그리고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죠. 참고로 영업활동에 사용하지 않는 투자 목적의 건물 토지는 투자 부동산이라는 개정 과목을 쓰는데 이건 사용 목적 자산이 아니에요. 투자 목적이지. 투자 부동산도 감가상각 대상이 아닙니다. 투자 부동산도. 그럼 답은 몇 번이에요? 그렇죠. 3번이 되겠네요. 공장 생산 설비다라는 거예요. 이건 기기장치니까 당연히 감가상각 대상이 되겠죠. 자, 10번입니다. 아래 건물과 관련한 지출 중에 자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자본적 지출은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익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그러면 자산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 요소가 증가되는 뭐 증설을 한다든지 개량을 한다든지 복구를 한다든지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자본적 지출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든지 또는 생산 능력의 증대를 위한 중축을 한다든지 철골 보강 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자산의 증가로 봐서 자본적 지출로 처리를 하는데 건물에 페인트 건물 벽에다가 페인트 칠을 했대요. 이거는 우리가 수익적 지출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답은 4번이었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객관식 문제 같이 한번 풀어봤고 해답 밑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분계도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분계 연습할 때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교재에는 이 답이 분계가 안 써 있으니까 꼭 연필로 분계를 써보시고 꼭 수업을 들어주세요. 자, 첫 번째 1번입니다. 자, 25년 8월 1일 당사는 본사 건물 신축을 위한 차입금 이자 비용 7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이 이자 비용, 금융 비용은 전액 자본화, 자산화하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건물의 건설 시작은 24년도 1월 13일이고요. 건물이 완성되는 시점은 내년도 26년도 11월 30일이다. 올해가 25년도라고 했을 때요. 그러면 지금 25년도 8월 1일 이 시점에는 아직 이 건물을 짓고 있는 거니까 이 이자 비용을 자산으로 인식을 하되 건물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이때는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개정 과목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리고 이자 비용은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한 걸로 분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2번입니다. 기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해당 자산을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분기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참고로 아래 자료는 정확한 것으로 가정하세요. 자, 지금 보니까 취득은 과거에 취득을 했고요. 취득원가가 3천만 원이고요. 감가상각 누계액이 전년도 말까지 감가상각 누계액이 900이래요. 이 숫자가 사실은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정확한 것으로 가정하자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게 실제 기출문제 패턴이거든요.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이 전년도까지의 감가상각한 게 맞다 틀리다 이걸 따질 필요는 없고 이 문제 자체를 우리는 풀어주는 거니까 이 900은 정확한 것으로 가정하세요. 자, 상각 방법은 정률법으로 하고 상각률은 0.451이에요. 자, 우리 정률법은 어떻게 계산하죠, 여러분?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서 정률을 곱하는 거죠. 그럼 취득원가가 얼마입니까, 여러분? 3천만 원. 그렇죠? 자, 감가상각 누계액은 900만 원이래요. 이 금액은 정확한 걸로 가정하재요. 여기 곱하기 0.451. 자, 그러면 3천만 원에서 900만 원 빼고요. 곱하기 0.451 하게 되면 947만 1천원이 나오네요. 947만 1천원. 사실은 여러분 이 숫자가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정확한 것으로 가정하자고 했으니까 이 자료를 기준으로 우린 문제를 풀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처럼 시험 문제가 나왔다면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감가상각에 대한 것은 12월 말일 날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의 발생 947만 1천원 그리고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947만 1천원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지금 경비 구분을 제조라고 했는데 이건 우리가 아직 프로그램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비용은 제조와 관련된 비용은 코드 번호를 500번대 코드 번호를 써요.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아직 달아보지 않았지만 프로그램에다가 이렇게 붕괴를 입력을 하는 거예요. 계정 과목 코드를 조회해서. 근데 이 비용의 경우에는 제조와 관련된 경우에는 제조와 관련된 코드 번호대를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와 있는 건데 이런 부분은 뒤에 프로그램 할 때 그때 또 여러 번 나오니까 그때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붕괴 요 패턴을 익히는 걸로 연습을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3번입니다. 8월 21일 공장 이전을 위해서 신축 중인 건물이 완공되어 취득세 등 관련 소요 공과금 750만 원을 보통 예금으로 이체 지급했다. 자, 건물이 완공됐다라고 돼 있으니까 자, 건물에 대한 취득세를 낸 거니까 이건 세금과 공과 비용이 아니라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시켜야 되는 거예요. 취득 관련 부대 비용이니까. 그죠? 그럼 차변에 건물이라는 자산이 증가한 걸로 대변에 보통 예금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4번입니다. 자, 7월 7일 날 사무실에서 사용할 에어컨을 주식회사 수연전자에서 200만 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2주 후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에어컨 설치 비용 25만 원은 보통 예금으로 바로 지급했대요. 자, 지금 사무실에서 사용할 에어컨을 구입한 거죠. 자, 이거는 비품이라는 자산입니다. 그죠? 그래서 비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는데 취득원가는 이 취득 관련된 설치비까지 포함해야 되는 거니까 200만 원에 25만 원 더하면 225만 원이 자산이 증가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200만 원은 2주 후에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자, 우리 아직 안 배웠지만 이렇게 상품이나 원재료가 아닌 자산을 외상으로 구입했을 때 갚아야 될 부채를 미지급금이라고 그래요. 뒤에 가면 나오니까 지금은 그렇구나 라고 이해만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미지급금. 이렇게 상품이나 원재료가 아닌 자산을 외상으로 구입했을 때 갚아야 될 부채를 미지급금이라고 해요. 그래서 미지급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한 겁니다. 자, 그럼 25만 원만큼은 뭘로 지급했대요? 그렇죠. 보통예금으로 지급했으니까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됐다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자, 8월 19일 전자부품용 기기장치, 자, 취득가액 3,500, 감가상각 누계액 3,150만 원짜리를 성능 저하로 폐기 처분했대요. 자, 이 처분 시점까지의 감가상각비는 고려하지 말래요. 그럼 우리가 이 유형자산을
뭐 돈을 받고 팔든 폐기를 했든 간에 처분이 된 거잖아요. 그죠? 처분이 된 거니까 처분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기기장치 차변에 있던 거는 폐기했으니까 기기장치라는 자산은 증가해야 돼요? 감소해야 돼요? 그렇죠. 감소해야 되죠. 그래서 기기장치라는 자산이 취득원가 3,500이 다 감소해야 돼요. 장부에서 폐기했기 때문에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기계를 따라다니던 감가상각 누계액이 대변에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감가상각 누계액 대변에 있는 건 어디로? 그렇죠. 차변으로 감가상각 누계액을 제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이 상태에서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자, 누계액을 폐기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3,150만 원을 폐기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요때 여러분 지금 여기 지금 글자가 좀 빠진 것 같은데요. 요 보통예금은 요게 잘못 들어간 겁니다. 해답에도 요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기장치 차별 있는 거 대변에 없애고 그렇죠. 감가상각 누계액 제고해주고요. 그렇죠? 그러면 얼마가 차이 나요? 350만 원만큼 손실이 난 거죠. 요걸 뭐라고 하냐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라는 비용의 발생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10월 1일 날 한섬 자동차로부터 업무용 승용차를 매입하면서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되는 공채를 구입했대요. 자, 우리가 차량이나 건물이나 토지나 이런 등록이나 등기 자산을 취득하게 되면 이런 국공채권을 강제로 매입해야 돼요. 그래서 20만 원의 현금 주고 지급을 했는데 이 공채의 가치는 18만 원밖에 안 한대요. 현재 가치가. 그러면 쉽게 말하면 18만 원짜리를 20만 원 주고 산 거잖아요. 그러면 대변에 현금 20만 원 자산이 감소했고요. 자, 그러면 이 18만 원 채권 구입한 거는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하재요. 우리 단기 매매 증권을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이렇게 채권이나 주식을 단기간 보유 목적으로 갖고 있을 때는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자산 개정 과목을 써요. 뒤에 가면 배우니까 지금은 가볍게 용어만 들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단기 매매 증권 자산은 18만 원짜리인데 2만 원을 지금 더 주고 우리가 이 단기 매매 증권 자산을 구입한 겁니다. 그럼 이 2만 원 손해 본 거는 비용이 아니라 이 차량을 취득하면서 들어간 취득원가로 본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이건 뭘로 해야 돼요? 차량 운반구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만약에 이게 건물을 취득하면서 2만 원을 손해 본 거다 그러면 건물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해당 자산에 맞춰서. 자, 이게 6번 문제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채권의 강제 매입과 관련된 유형의 문제였던 겁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볼게요. 7월 8일 날 공장 건물 신축을 위해서 1차 중도금 3천만 원을 자기합수표로 지급했다. 자, 건물 공장 건설의 착공일은 올해 7월 3일이고 준공 예정일, 즉 건물을 완성하는 날짜는 내년도 8월 31일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 3천만 원 건물을 지금 짓고 있는 과정에서 현금 자산이 감소했죠. 자기합수표는 우리 뭘로 해요? 자기합수표는 현금으로 기록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자기합수표로 지급했으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이 대변에 감소한 거예요. 자, 근데 이게 건물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게 지금 25년도 7월 8일 이 시점에는 건물을 짓고 있는 과정에 있는 거니까 그렇죠. 건물이 아니라 건설 중인 자산으로 기록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7월 3일 날 공장에서 사용 중인 기기장치 수리비로 1,500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이체하였대요. 기기장치의 가치가 증가한 자본적 지출이다. 우리 회사가 주식회사 한국이라는 회사인가 봐요. 자, 요거는 여러분 기출 문제들을 제가 여기다가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그냥 거래 하나하나 연습해 주시는 거예요. 연속된 거래가 아니고요. 자, 그러면 우리 주식회사 한국이 우리 보통예금 통장으로 수리비를 이체 지급을 했대요. 그래서 얼마만큼? 1,500만 원만큼. 그렇죠? 자, 근데 이게 무슨 적 지출이다? 자본적 지출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대변에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죠.
자, 우리 자본적 지출은 비용 처리하는 겁니까? 자산 처리하는 겁니까? 그렇죠. 자산으로 인식하는 거니까 차변의 수선비가 아니라 그렇죠. 기기장치라는 자산의 증가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라라고 나오면 자산의 증가로 인식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9번입니다. 자, 9월 10일 날 당사의 최대 주주인 김지운 씨로부터 본사를 신축할 토지를 기증받았네요. 회사가 좀 어렵다 보니까 주주한테 토지를 기증받았대요. 이런 거 우리가 무상취득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토지의 공정가치는 4천만 원이래요. 자, 그러면 토지라는 자산이 증가했어요. 4천만 원. 자, 자산을 공짜로 받았을 때 이익을 뭐라고 했었죠? 그렇죠. 자산 수중이익이라는 수익의 발생으로 이건 영업의 수익으로 우리가 수익으로 기록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형대산편을 같이 봤는데요. 여러분 요 수업을 들을 때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이렇게 들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간혹 보면은 이제 중간중간 들어주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듣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순차적으로 이 수업이 쭉 연결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위에 강의부터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수업에서 뵙겠습니다.